안녕하세요. 군무원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2021년 군무원 시험이 7월 24일에 치러졌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애쓰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7급 해설 강의를 이제 찍기 전에 이제 9급 해설 강의를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9급과 7급을 비교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7급이 9급보다 조금 쉬웠고 좀 더 문제가 깨끗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이제 2021년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9급보다는 7급이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7급이 쉽게 느껴지는 맥락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 좀 더 확실하게 나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9급도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작년보다 정말 더 많이 나왔지만 7급은 정말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다.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정말 잘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인 영역별 비중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문법이 8문항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문법이 이제 문학보다는 조금 약하게 출제가 되었지만은 이제 공시가 확실하게 비문학의 비중이 커진 데 반해서 여전히 이제 군무원 시험은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문법의 비중이 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법이 8문항 출제가 되었는데 특징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론 문법보다는 어문 규정에서 확실하게 출제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문 규정 안에서 뭐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등 뭐 띄어쓰기까지 거의 다 이제 포괄하는 그래서 어문 규정 안에서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이 이제 어문 규정 안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이론 문법에서도 출제가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문법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좀 크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문 규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또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어문 규정만 파면 되냐? 그렇지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9급의 어떤 영역별 비중을 보시고 그리고 7급의 영역별 비중을 보시고 작년, 재작년의 영역별 비중을 보세요. 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 다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판도에서 좀 더 확실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고르게 그렇죠. 모든 영역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경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 8문항 출제가 되었고 이제 거의 어문 규정 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 이제 9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학의 비중이 꽤 컸죠. 그래서 문학 이제 잘 대비하신 분들 잘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이제 고전시가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대시 안에서는 생소한 작품이 출제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현대시에 이제 생소한 작품이 포함된 그러한 현대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대 산문 그래서 뭐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그런 작품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학의 비중이 크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난도 자체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들도 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품들 또 기본적인 내용들 잘 숙지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잘 해결하실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휘는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휘가 이제 9급보다는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9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던 데 반해서 어휘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7급의 어휘는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자어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자 성어도 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출제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했던 확실한 범위 안에서 이건 나온다, 이건 정말 나온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휘를 계속 외우시다가 가셨던 분들은 정말 다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역별 비중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문 규정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1번 문제가 띄어쓰기 규정이 맞지 않는 것 지금 묻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이제 어렵게 나오려면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 깨끗하게 나왔죠.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지금 앞에 말이 합성 용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보조 용언과 띄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 띄고 버렸다라고 이제 가야 되고요.
여러분 지가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띄어쓰기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떠난 지에서 지가 시간의 경과와 같이 더불어 쓰인다라고 한다면은 띄어써야 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떠난 띄고 지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열 내지 스물에서 이제 내지라는 말 그쵸 띄어 나타내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는 한 단어다.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게 한 단어인데 이것을 만 단위로 이제 띄어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단어지만 우리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만 단위로 띄어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억 제가 옷이 오늘 좀 이래서 12억 56만 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 단위로 띄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끊어지죠. 그래서 12억 띄고요. 그리고 56만 띄고요. 그리고 이제 개 이렇게 띄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띄고 56만 띄고 이렇게 개에서 의존명사까지 이렇게 띄어 나타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국어 시험 문제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1, 2번이 어렵거나 힘들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1번 문제 꽤 쉬웠기 때문에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2번 넘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문제가 표준어 규정도 이제 어문 규정 안에 속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이 연습했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순념수에서 양념지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쥐만 요 숫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강남에 콩 심을 데가 어디냐 너무 단가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낭콩 이렇게 표준어가 정해지고요. 위아래 구분 없는 말에는 우리가 웃이 붙는다라고 해서 위더른이 아니라 우더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이와 쟁이를 비교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키보드로 고리짝이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유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장이도 저희가 봤던 단어였죠. 그래서 장이가 어떤 기술자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장이로 노출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설명문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설명문의 전개 방식 많이 연습했죠. 그 중에서도 분류 안에 구분과 분류로 나누어질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말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구분하라고 암기 팁까지 드렸었냐면 저의 가상의 어떤 남자 사람 친구였나요? 그래서 제가 상구라는 이름 여러분 제 유일한 어떤 남자 사람 친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 생각이 나시죠? 상위 개념이 먼저 나오면 구분이고 그리고 하위 개념이 먼저 나오면 분류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구분과 분류로 좀 명백하게 나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분류도 있고 구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타이 어족에는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퉁구스어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가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만약에 구분이 없었으면은 그냥 분류다라고 이제 답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선지에 분류도 있고 구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타이 어족이라는 상위 개념이 먼저 나왔잖아요. 상위 개념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터키어, 몽골어 등의 이제 하위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구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같이 볼게요. 다음 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시에서 우리가 생소한 작품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했죠. 우리가 뭐 고전시가라든가 고전 산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작품들은 그냥 공부했던 작품들 안에서 좀 전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좀 생소한 작품을 만날 확률은 현대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김기택의 우주인이라는 그러한 작품이 소개가 됐는데 사실 뭐 작품이 생소하다 하더라도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뭐 작품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뭐 정해진 길을 좀 잘 단단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기대의 무게가 없다라는 것은 삶의 목표 어떤 지향점이 없이 그리고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축적된 바 없이 그냥 뭔가 좀 허무하게 지내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에 끌려 어느 주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마치 우주인처럼 제대로 딛고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의지를 말하고 있죠.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삶의 지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자국이 보고 싶다. 뒤꿈치에서 튕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길이 보고 싶다라고 말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를 접근할 때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좀 내용적으로 이게 맞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었죠. 허구적인 상상을 통해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현실의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현실을 극복하고 좀 다르게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과 의지가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어떤 허구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러하진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주인의 삶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우주인이라면 하면서 접근하는 게 상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우주인의 자신의 허망했던 지난날을 빗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지금 1번에서 허구적 상상인지 아니면 가정인지 아니면 비유인지 헷갈리셨던 분들 여러분 2번은 모든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운율이 있는 언어잖아요. 운율이 있으려면 어쨌든 반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무수하게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 효능입니다. 운율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의미가 강조가 되고 정서가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가 나왔어도 시라면 그 글의 갈래가 시라면 맞는 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적 상상이라는 포인트가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정답을 2번으로 가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어의 반복이 진짜 있는지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 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숨은 그림 찾기예요. 똑같이 생긴 말을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뭐 하나만 일단 찾으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 그냥 바로바로 보이는 부분들만 대충 찾아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반복적인 요소는 그쵸 정서를 강조하고 주제의식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 이 문제는 작품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기보다는 글의 갈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시라는 걸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갈래에 대한 기반을 알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거의 모든 시에 통용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적 화제의 옛 경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작품이 어떤 사실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옛 경험이 아니라 어떤 성찰이에요. 자신의 생각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경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기보다는 허무했던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이제는 좀 더 뚜렷하게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셨나요?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겨냥해서 가르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제 강사들마다 어떤 설정하고 있는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겨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설정해 놓은 범위와 그리고 그런 포인트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라는 갈래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으셨다면은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5번을 같이 갈게요. 5번 참 독특한 문제였죠. 독특한 문제였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인지를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선 총탄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뭔가 총을 쏘신 분이고요. 황해도 장사, 그래서 황해도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 원수 죽인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평생을 벼르던 일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대안에 있어도라고 했기 때문에 대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토도 죄인이구나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되겠죠. 우리 6번을 같이 갈게요. 정철의 관동별곡. 여러분 저랑 연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습만 했습니까? 본문 전체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관동별곡은 공시든 군시든 너무나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만한 이 정도의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주 교재에 굉장히 많은 연습 문제들 해결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무척이나 반가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소양강의 나린물이 어디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철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받고 이제 떠나는 중에 이제 소양강의 물을 보면서도 이 물이 한강에서 흘러왔겠지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임금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신 거국에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외로운 신하가 이제 나라 걱정에 임금님 생각에 이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동주 밤 개오새와 북한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터면 보일 뻔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각산은 북한산을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지금 뭐를 바라보고 뭐를 지향하고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에 가까운 어떤 북한산이 보일 것 같구나라는 것은 여전히 임금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북한산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임금을 향한 충정이고, 우리가 정철의 관동별곡은 이렇게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절을, 그리고 관찰사로서의 임무, 그리고 이제 관동 지방의 절경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소액, 감상 이런 것들이 주제의식이 되어서 나온 작품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한양을 떠나는 슬픔이라기보다는 한양과 떨어진 곳에서도 한양을 생각하는,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흘러든다는 말인가, 그리고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터면 보일 뻔하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임금을 향한 충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을 같이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급 시험지 혹시 보셨나요? 9급에서도 상춘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사문학의 효시가 바로 상춘곡이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또 이제 상춘곡에 대한 어떤 작품 설명이 나오고요. 해당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작가가 자연 속에 살면서 느낀 흥취를 밝고 맑은 분위기로 형상화한 가사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힌트가 지금 주어진 거죠.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자연의 흥취를 말하고 있다. 그래 갈래와 장르는 가사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만 지식인이 자연 속에서 물화일체의 정감과 흥취를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서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그래 갈래는 가사인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상춘곡 그쵸? 강호가도를 노래한 첫 가사 작품의 효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인곡 그리고 관동별곡 역시 가사죠. 지금 앞에서도 관동별곡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자연에 대한 흥취를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관동별곡은 이제 관찰사로서의 임무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본 본문을 에서 이제 정리가 되듯이 임금을 향한 충전의 마음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어떤 자연의 흥취를 말하고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관동별곡에서 이제 금강산을 요람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포라든가 그런 동해의 그런 아름다운 절경을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자신의 임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맥락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게 어떤 강호가도만을 노래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3위 임곡은 그쵸,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절한 마음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도산 12곡은 학문의 정진 그리고 어떤 자연의 흥취도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어떤 자연으로만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도산 12곡은 그래 갈래가 시조죠. 그래서 일단 4번은 탈락이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과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헷갈렸을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소양강 나린물이라는 그런 본문을 보시면은 임금의 충절이라는 어떤 축도 이 작품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강호가도라든가 어떤 자연의 흥취만을 순수하고 맑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갈게요. 여러분 기억부터 리을 중 내포하는 의미가 다른 것은 존재론과 관련해서 김춘수의 시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김춘수의 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포하는 의미가 다른 것은 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대해서 많이 접근이 안 됐어도 이 정말 이질적인 것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만한 시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있다. 자신감 있게 접근하면은 문제 다 맞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접근했으면은 해결했을 만한 부분이죠.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너의 존재를 알려고 다가서면은 너는 존재를 감추어 버린다. 너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이름도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본질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 내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지금 여기서 주어가 일단 다르잖아요. 제가 정말 현대시가 생소한 현대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비문학적 접근으로 해결해라라고 마지막에 당부의 영상도 올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너는이에요. 너는 주어가.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쳐요. 여기서는 나의 울음은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된대요. 나의 울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울음이 돌개바람이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게 접근하는 어떤 나의 의지와 접근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끝내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나의 신부여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닌 거잖아요. 너인 것이고 대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측면에서 이름도 없다. 그리고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미지으라는 표현과 지금 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줄치의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있습니다. 우리 외래어 표기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제가 외래어 표기 또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강의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9급이든 7급이든 외래어 표기는 선생님 강의 들어서 다 받고 왔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매일 트로트만 듣고 계신다. 그리고 트로트 열풍이 우리나라에 불면서 굉장히 많은 트로트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을 뭐 접할 일이 많이 없었겠지만 트롯이라고 하지 않고 트로트라고 했어요. 트로트. 그리고 컨퍼런스이고요. 그리고 글라스이고 제가 뭐 글라스에 라면을 먹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부러 정말 일부러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솔루션이라고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어떤 학습적인 방향이라든가 어떤 공부법을 소개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도 많이 확인했어요. 어머 선생님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션이었다고요? 이런 댓글도 많이 확인해서 내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솔루션이죠. 제 영상을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마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3번이었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골고루 정말 어휘 파트에서는 속담도 나오고 이음절의 한자어도 나오고 한자 성어도 나오고 정말 골고루 다 나왔는데 속담을 보시면은 가난한 집 족보 자랑하기다라고 해서 제가 속담 특강 들으셨던 분 있나요? 이제 저희 구몬제고 강의 패키지 안에 속담도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 소화를 했는데 거의 다 소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라는 거고요.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도 같이 했던 내용이죠. 남의 덕으로 분에 넘치는 행세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이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아쉬운 감장수 6월부터 한다라고 해서 이제 너무 이르게 감을 내다 파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풀이된다의 맥락만 보지 말고 그러면 이런 상황과 장면을 긍정적으로 보니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니까지 챙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와 실제로 우리가 의미가 맞는 의미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늘 보고 손가락질 한다가 강한 상대에게도 용기 있게 달려든다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무모하다라는 거죠. 상대가 되지도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건드려도 꼼짝도 아니할 대상에게 무모하게 시비를 걸며 욕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면에 대한 해설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갖고 있는 느낌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죠. 그래서 속담을 할 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3번과 4번 중에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이에요. 띄어쓰기가 정말 많이 나왔죠. 구몬 제고 문법 교재에 보시면은 띄어쓰기 진짜 왕창 연습하게 제가 많이 드러내었고요. 제 예문도 생각이 나요. 뭐 꽃이 예쁠 뿐더러인가? 리을 뿐더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리을 뿐더러가 여러분 놀랍게도 어미다
라고 했던 거 강의 안에서 너무나 열심히 같이 공유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다 맞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저녁 반신욕을 해서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대바. 여러분이 뭐 어렵게 느껴질 만한 그런 부분이 바로 대와 바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사가 개입이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면증을 완화하는 띠고요. 대는 효과를 보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미 조사가 개입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의존명사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는요 9급에서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견문장과 관련된 내용이 9급도 나오고 7급도 나왔죠. 근데 9급을 내신 출제하시는 분과 7급을 출제하시는 분이 아마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상충곡도 소개가 됐는데 상충곡도 9급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7급에서도 나왔고 요 대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9급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속담 문제가 박완서 작품 안에 나타난 맥락으로 나왔었는데 또 이제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도 우리 7급에서 소개가 되잖아요.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띄어야 하는데 띄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3번 뭐 지난 봄,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지난 겨울 너무나 많이 연습했죠. 이거는 공시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특이성이 있는 띄어쓸 것 같지만 띄어쓰지 않는 한 단어의 경우로 제가 소개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은커녕 이것도 9급에서 나왔었다. 맞아요. 은커녕도 우리가 조사로 반드시 앞말에 붙여 써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부분이 9급에서도 나왔습니다. 많이 연습하셨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강의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밑줄 친 단어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인데 사실 제가 가장 강의를 한 해 안에서 1년 안에 진행을 하면서 가장 현타가 많이 왔던 게 이제 고유어였습니다. 그래서 고유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유어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또 나와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 문제화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여러분이 고유어를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강의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유어 특강 제 강의 안에서 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소개됐던 내용이 다 나왔거든요. 일단 빚 먹다 나왔습니다. 빚 먹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뭔가 방향성이 틀어지게 가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물건을 벨 때 칼이나 톱이 먹줄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비뚤어지게 잘못 들어가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랬을 때 생각이 빚먹다라는 것은 우리가 톱이나 칼을 지칭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생각이 빗들다. 그렇죠? 마음이나 생각대가 잘못 들다를 의미하는 빗들다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빗먹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없다. 막되고 상스럽다. 그리고 치살리다. 막 살리긴 살리는데 막 위로 진짜 솟게 정말 크게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켜세우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대알다라는 것도 이제 학습지 안에 문제로도 소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자세히 모르고 대강 또는 반쯤만 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13번을 같이 갈게요. 이게 비문학에 대한 어떤 제목을 설정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뭐 그다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박목월의 어떤 시적 경향을 좀 아셨고 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어떤 작품을 아셨으면은 이제 가정이라는 그런 박목월의 시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구절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몰랐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보면서 제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해당되는 글 안에서 가장 주요 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글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1959년에 쓴 작품이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81달러였고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가난했다. 이제 가난을 말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협소한 방에서 밤이 깊도록 글을 쓰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용변을 보려 복도를 지나는데 단칸방에 옹기종기모여 잠을 자고 있는 식구들이 보이고 그들이 왠지 가난하기 때문에 평화롭지만 서글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것들의 발이 얼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고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치를 살려서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 생활에 몸을 굽히고 굴욕을 감내하는, 그러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어떤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내용이 전환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내용으로 통일성이 있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드러내지 않았다. 자연이 여기서 갑자기 지금 자연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연이라는 소재로 지금 가난한 어떤 가정 생활 안에서의 모습을 말하다가 갑자기 자연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보세요. 자연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지금 여기서 이 박목월 시의 어떤 특이성을 말하기 위해서 자연이 주가 시가 되는 맥락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 자연이 주가 되는 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박목월은 가난을 인간적인 흥기로 감사하면서 연민의 어조를 통해서 시인의 격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결코 가난을 말하고자 함이 자연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박목월 씨의 어떤 개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얘를 잠깐 끄집어 온 거지, 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의 어떤 가장의 책임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인의 격조를 보여주고자 했대요. 그래서 격조도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얘는 아니에요. 자연의 시와 가난의 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연의 시도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주는 굴욕감, 가난을 소재로 하고 있긴 한데 가난의 끝에는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시인의 격조가 있었던 거지, 가난의 끝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굴욕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민이 이제 여기서 박목월 시의 어떤 주요 소재가 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연민과 평화의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지금 1번과 4번을 가지고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앞에 나타내고 있는 글의 맥락은 시인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시를 쓰는데 가난 그리고 가정과 같은 소재로 시를 쓰고요. 그리고 그 시의 맥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격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이 시를 쓰는 상황,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격조, 뭐 이런 게 포인트로 가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지, 연민과 평화의 정신은 너무 큰 범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수 없는 너무나 큰 범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한 어떤 특수성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드러낼 수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가려내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이 도출되는 맥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4번을 같이 가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도라는 이음절의 한자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단서라는 이음절의 한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통제도 이제 우리가 문제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한자어였고요. 행간이라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같이 이제 이음절의 한자어 특강에서 같이 공유를 했던, 같이 외웠던 강도라는 이음절의 한자어에서 이 도자가, 여러분 이 길도자가 쓰인다라고 하기는 어색함을 아시겠죠. 저는 딱 이 정도의 이음절의 한자어 문제가 나오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9급에서 이음절의 한자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이어가면서도 말씀드렸고, 강할 강자에 우리가 법도 도자예요. 그래서 어떤 강한 정도를 의미할 때 우리가 이 법도 도자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도자가 아니에요. 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때 거느릴 통자, 그리고 절제할 제자, 다 우리가 많이 만났던 한자들이고요. 그리고 행간할 때 단일 행자 이제 사이 간자, 그리고 단서할 때 끝단자의 실마리 서자도 우리가 했던 이음절의 한자였습니다. 15번이에요. 우리 김수영이 이제 폭포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현대시 치고는 우리가 연습을 해봤을 만한 그런 작품이었죠.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명백한 뜻이 잘 드러나는 그런 시기 때문에, 또 이제 시어의 내용을 묻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접근할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확 떨어져요. 고민하지 않아요. A가 오를까 B가 오를까 고민하지 않고 확 떨어져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이라면은 주저하지 않고 확 가버리는 그런 폭포의 성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새 없이 떨어져요. 금자라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집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자기가 내야 되는 소리를 내면서 가야 될 길을 가면서 떨어지는 그런 폭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시가 되는 거죠. 고든 소리는 소리이고 그리고 고든 소리가 고든 소리를 부른다. 그리고 곧게 진행이 돼야만 세상이 올바르게 개혁되고 설 수 있을 것이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나타라는 것은 계열을 낳자, 계열을 찾자인데 한자 모르셔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우리 나타와 가장 비슷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쉴 사이죠. 쉴 사이. 폭포가 쉴 사이도 쉬면서 잡생각을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옳은 길이라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타와 관련된 말은 쉴 사이고요. 고매한 정신, 고든 소리, 그리고 물방울은 모두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폭포와 관련된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나타와 근접한 부정적인 시어로 들어올 만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사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성어 특강 들으셨나요? 30강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한자성어 특강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성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들은 다 맞히는 것을 나는 헷갈려고 결국 못 맞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점수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공부하셨던 분들은 맞췄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틀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 불문곡직이라는 것은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묻지도 않고 그렇죠,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도 않고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도청도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길도자 그리고 들을 청자 그리고 칠할도자 말씀 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 이렇게 길에 흘러다니는 그런 소문을 의미할 때 도청도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후생가이라는 한자성어는 저희 이제 한자성어 특강에서도 같이 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영에서 거의 흡사 문제를 제가 냈었습니다. 제 동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날에 갈수록 예를 모르는 후배들이 점점 많아져 후생가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이제 젊고 기력도 좋고 뭐 영민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맥락으로 쓰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의도 모르는 후배들이 두렵다라는 맥락으로 쓰일만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4번에 우리가 면종복배도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죠. 얼굴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배로는 배반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 맞게 쓰였습니다. 17번 같이 갈게요. 단어의 발음이 잘못 표기된 것은 7급과 9급의 문제에서 똑같이 정말 많이 나왔구나 싶어요. 다시 한번. 공권력 나왔었거든요. 이제 9급 문제에서도 공권력이 아니고 공권력이죠. 제가 이거 유마의 예외 스토리 만들어서 외웠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구근류의 생산량이 많은 양가 집안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의원론이 이원론이 돼서 임진난과 같은 그런 큰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권력을 동원령하기로 결단력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이 나시죠? 거기서는 유음화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죠. 공권력. 그래서 잘못 표기가 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태권도 그리고 혼입을에서는 우리가 니은 첨가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리고 더불어서 비음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옷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초성이 지금 이응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앞에 옷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가 음절의 끝소리로 교체가 되고 나서 빈자리 가서 앉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호돛이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정말 맞춰야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18번 로마자 표기도 이제 쉽게 나왔습니다. 가평 군할 때 이 행정구역 단위 반드시 붙임표 쓰고 써주어야 하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간혹 우를 오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했어요. 유입니다 유. 그리고 갈매봉 할 때 이 로마자 표기가 9급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맥락이 지금 보이네요. 여러분 애를 할 때는 요 A이잖아요.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찰령 제대로 잘 갔고요. 그리고 백령도에서
뱅 할 때 여러분 지금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바닷가 랄랄라 그래서 비음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비음화 같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그것을 반영해서 로마자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응이고요. 그리고 얘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뱅 그리고 영 할 때 우리가 받침 이응과 그리고 영의 니은 초성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고 발음의 근거에서 로마자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마찰령에서 발음이 이렇게 엘렐로 처리가 되는 것은 다 아시죠?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는 유음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번 같이 갈게요. 여러분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문제가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모르니까는 그래서 계기, 기재. 근데 목록에 계기된 서류를 붙인다. 그리고 목록에 뭐 기재된 서류를 붙인다. 우리가 한자를 몰랐어도 얼추 비슷한 맥락으로 잘 바꾸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서 변경 사항을 주말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말소니 뭐 할 때 우리가 뭐 공문서와 관련해서 말자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말자가 없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 말에 주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힌트로 붉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는 쳐도 이 말의 느낌이 뭔가 제거 지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셨으면은 표시가 아니라 제거하다, 지우다라는 그런 느낌일 거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말소하다, 그리고 뭐 주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쓰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변경사항은 주말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붉게 글자자를 지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이 알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구분해서 계리했다라고 할 때 계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임한다라고 할 때 이제 고칠 개자 그리고 맡길 임자 해서 우리가 개자도 임자도 한자가 떠오르셨을 것 같고요. 혹은 이렇게 할 때 개가 이제 바꾸다를 교체로 보았고 그리고 임자를 임명하다를 보았구나 해서 잘 연결이 돼요. 하지만 주말은 말을 표시로 가야 된다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말을 표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말을 표시로 간다의 의미보다는 말은 좀 없애다, 지우다의 의미였을 것 같은 느낌이 시험장에서 드셨어야 됐는데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같이 갈게요. 여러분 저희 공부했었죠. 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면 직후에 해설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를 내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는가, 같이 공유를 했는가, 여러분이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을 때 이걸 맞힐 만한 문제였는가가 사실 강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걸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부했잖아요. 저희 교재도 있잖아요. 문학작품 안에서 정말 많은 문학작품 안에서 문학작품을 선별해서 넣을 때 정말 이 작품이 문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동동은 있잖아요. 동동,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동이라는 것은 원령체 노래라는 특이성이 있고요.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1월부터 뭐 12월까지 어떤 세시 풍속들을 열거를 하면서 관련되는 어떤 달과 세시 풍속을 연결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혹은 뭐 슬픔이라든가 혹은 임의 모습을 예찬한다든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홀로 지내는구나. 아우 동동다리 고려가요죠. 그리고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과 같구나. 만인의 비출 모습이다. 그렇죠? 님의 모습이 그렇게 만인을 비출 그런 모습처럼 아주 그냥 뭐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3월 나면서 핀 늦봄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태를 지니고 나셨구나라고 해서 이제 진달래꽃에 빗대어서 님의 또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뭐 등불 같다라고 말할 때는 뭐 님의 모습을 예찬한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님의 어떤 덕이라든가 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훌륭함을 예찬한다라고도 이제 이와 같은 맥락을 볼 수도 있죠. 4월 안이 있고 오셨네 꾀꼬리요. 꾀꼬리는 4월을 안이 있고 오는데 무슨 일로 내 사랑하는 님은 옛 나를 잊고 오시지 않는가. 5월 5일의 수리날 아침약은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고 하니 님께서 받아옵소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6월 보름에 벼랑가에 버린 빛 같구나. 돌보시님을 내가 잠시라도 쫓아가겠다. 버려진 빛과 같이 내 신세가 이러하구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님과 관련지어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님을 예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 님과의 만남을 희구하기도 하고 그런 맥락이죠. 여러분 1번을 보시면은 궁중에서 연주된 가사로 국가의 번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해당되는 시대 그리고 해당되는 어떤 글의 갈래만 장르만 알아도 정말로 많은 문제가 풀린다 문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문학사의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아도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동이라는 작품이요. 고려시대의 고려가요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 문제는 풀렸거든요. 궁중에서 연주된 가사로 국가의 번영을 찬양하는 목적성이 있는 그런 노래는 우리가 악장쯤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각 시대의 대표적인 갈래를 언급을 할 때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갈래가 고려가요라고 했고 고려가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민들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다양한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였기 때문에 이 고려가요가 그와 같은 한 시대의 대표적인 갈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 1번이고요. 원령체 형식이다라는 것 동동이라는 노래를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동동이라는 제목은 동동단에서 후렴구에서 따온 것이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고려시대에 구전되던 고려가요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번을 같이 갈게요. 소설의 내용으로 볼 때 제목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이제 엄마의 말뚝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엄마의 말뚝에서 그려지는 여러 장면들은 이 박완서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에서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는 수능을 비롯해서 공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마의 말뚝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다음 소설의 내용으로 볼 때라고 했어요. 발췌된 이 부분의 내용을 볼 때 제목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박완서 작품은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나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떤 자양분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박완서 작가의 몇몇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시대상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험을 떠나서 읽어볼 만한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이제 박완서 작가가 자신의 자전소설에서도 이제 말을 했다시피 오빠를 전쟁 중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매를 키우던 정말 과부가 돼서 이제 그 남매를 잘 키워보고자 막 정말 생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전투처럼 그렇게 임했던 엄마에게 오빠의 죽음은 너무나 큰 상처였겠죠. 그래서 이 지금 장면은 전쟁 중에 오빠를 잃는 오빠가 죽는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그럼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엄마의 말뚝이라고 했어요. 엄마의 가슴속에 팍 박힌 말뚝, 절대 빠지지 않는 말뚝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상처가 이제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22번 같이 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시 이 문제가 어려우셨을까요? 지금 1번과 3번과 4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장의 맥락에도 글의 맥락에도 잘 부합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2번은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시인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여있는 미미한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사실주의적 접근이겠죠. 거기 시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은 굉장히 현장 그리고 실제의 풍경이고 평범한 풍경인데 그것을 서정적인 수채화로 변형을 시킨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역할이다. 시를 우리가 서정의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인이 처음에 포착한 장면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평범한 장면일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특정한 색채를 입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정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거다. 시라는 갈래를 또 이해하고 있으면 잘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괜찮아요. 대상을 정확하게 관찰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데 그것을 모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럴리스트가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 대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맥락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리얼리즘입니다. 그렇죠? 리얼리즘. 그래서 어색하다라고 느끼시고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실제는 리얼한데 서정의 윤기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는 보면 로맨티스트이다. 그리고 대상의 배면에서 전해오는 사물의 촉촉한 습기, 그리고 정경에서 배어나는 생의 슬픔 같은 것을 즐겨 그려내는데 그와 같은 여러 현장, 생애라는 말과 현장이라는 말, 우리가 실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노출되는 것이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도 어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애 현장에서 떠나 있는 듯한 그 애잔한 질감이 생애 문제와 결부됐음을 느끼게 하는 데 그의 특색이 있다. 그의 시집은 아련한 빛의 파문 속에 명멸하는 따스하면서도 서글픈, 그치? 따스하면서도 따스하다라는 느낌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생애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 서글프다라는 거, 생애 슬픔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다 적절해요. 그래서 모럴리스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번이 적합하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2번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의 프랑스에서 인간성과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탐구해서 이것을 수필이나 단편적인 글로 표현하는 문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법이죠. 모럴, 그렇죠.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얼리스트와는 관련이 좀 없죠. 이 뜻이 관련이 없고, 그리고 그 뜻은 모럴리스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에 들어가기 적합한 내용을 리얼리스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3번입니다. 23번 표준 발음법 문제였는데 얘네 두 개는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표준 발음이 나중에 바뀐 경우들이죠. 처음에는 효과만 됐었고 얘는 교과서만 됐다가 사람들이 효과, 교과서 하도 하니까는 그래 둘 다 인정해줄게 라는 맥락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저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와 이제 홀대를 이제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발음을 살며시 해보셨겠죠. 시험장에서. 창고도 창고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홀대도 홀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고도 창고 같고 홀대도 홀대 같아. 그래서 디귿과 리을만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2번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혹은 기역과 니은 중에서 나름대로 창고가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홀대가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 이제 답을 3, 4번으로 또 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맞죠? 창고는 확실히 창고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그동안 잘하고 살았던 거고요. 이제 홀대에 대한 발음이 조금 생소한데 홀대라고 많이 해요. 너 나를 홀대하지 마 많이 하는데 맞는 발음은 홀대였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라든가 그런 뭐 니은정과 현상, 뭐 된소리가 나는 거는 수의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발음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홀대가 아니라 홀대가 맞는 발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환경이 그러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지금 보세요. 창고도 지금 이응 울림소리고 안 울림 매사소리예요. 얘도 창고가 될 만하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울림소리에다가 안 울림 매사소리니까 홀대가 될 만해요. 근데 얘는 창고고 얘는 홀대인 거잖아요. 이런 수혜성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도 언급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디귿, 리을로 이제 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홀대가 맞음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문장 단위로 논리적 순서를 연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문단 단위로 연결하는 문제보다는 좀 수월했고요. 그리고 이 논리적 순서에 맞게 연결하는 문제가 답을 보고서도 그래 모호한데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단락을 라냐 마냐로 이제 가려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라가 먼저일까 마가 먼저일까를 보시면은 라에서는 앞서 언급한이라고 있기 때문에 라는 절대로 첫 단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늘 상대와 나와의 위계부터 따져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가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위계를 정하는 데 나이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또 괜찮아요. 일단 볼게요. 우리가 되는 대로 한번 가보시면은 뭐 마에서 가가 오는 것도 괜찮아요. 나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와 나의 위계를 자기도 모르게 측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나의 위계를 자신도 모르게 측정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가 그래서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위계의 중요성, 어떤 위계의 어떤 힘에 대해서 반드시 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위계를 따져서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상대와 나의 위계를 자기도 모르게 측정을 한다. 그리고 그 위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오는 맥락으로 가까우는 것이 적합하겠구나 싶을 수 있어요. 나이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한 나이 이외도 라고 했기 때문에 라가 이제 가와 연결해서 라로 이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 나가라, 마다 나가라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춤법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또 영상에서도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나왔죠. 의론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2015년에 이제 별도 표준어로 추가가 된 내용인데 한자가 똑같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죠. 한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의론은요. 의견을 제기한다라고 했어요. 의견을 제기한다. 그리고 의논은 제가 뭐 못 쓰는 영어까지 쓰면서 여러분께 언급을 했었는데 디스커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면서 얘는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손드는 거고 얘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자는 똑같지만 얘는 의논으로 표현이 되고 얘는 의론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론이 안 나왔었는데 한 번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의론이 맞서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두 가지 의론, 제기한 의견이 달라서 그렇죠. 저 의견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의견이 달라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얘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히읗 불규칙 활용. 기본형을 반드시 여러분 써보라고 했었습니다. 퍼러타예요. 퍼러타. 퍼러타에 우리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얘가 이제 히읗이 탈락하고 이가 쫙 결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지다 아지다 이게 와요. 어지다 아지다가 오면은 지금 모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오니까 얘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가 쫙 그어지면 펄의 어이가 됩니다. 어이가 돼요. 그래서 퍼레지더니가 돼요. 퍼레지더니.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 물을 마셨다가 아니라 그러고는 있죠. 그리하고는 물을 마셨다가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과 이제 달아타라는 말이 결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이유 없이 우리가 풀과 소가 만나서 얘가 디귿이 되듯이 특정한 까닭 없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 한글 맞춤법 표기에 적합하게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있고요.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잣따라타가 맞죠. 잣따라타. 문제에서도 그리고 강의에서도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문제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의 결실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때는 이제 군무원 시험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뭐 똑같다라고 이제 말이 떠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범위도 뚜렷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비중도 고르게 잘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흐름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해 시험을 끝내고 나니까 좀 허무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도 들지만 다시 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한 범위 그 안에서의 어떤 정확한 포인트를 또 잘 가려내서 한 해 강의를 또 내년 시험을 위해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너무 애쓰셨다, 충분히 잘했다라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치를 시험을 대비해서 영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 잘 가려내시면서 아주 정확한 접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여러분들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